박물관의 교수가 될 만큼 굉장히 어떤 뛰어난 어떤 천재라고도 불렸던 인물이고요. 다만 이제 교과서에는 헤이그 특사 정도로만 언급이 돼서 그냥 독립운동가였다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구한말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정말 뛰어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육자가 또 독립운동가가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독립운동 투쟁을 이어나갔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선 선생님 얘기 나오면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게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 네. 일사늑약 이제 체결 후에 이상설 선생님이 상소를 5번이나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소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고종황제한테 목숨을 끊어서라도 나라를 지켜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내놓은 거죠, 거의. 네, 그런 이제 상소를 올리신 걸 보면 이분도 정말 뭐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네. 일사늑약을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걸 막지 못했다.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뺏기는데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서 자결을 시도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자 이제 북간도로 이제 망명을 하시면서 거기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래 수학자이자 과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을 조선의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가 추가됐죠. 역사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 역사가 언제나 보면 좀 강자의 논리, 어떤 이긴 자, 승리한 사람들의 역사로만 쓰여지잖아요.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일본은 이 일사늑약도 정말 어떤 미개한 나라를 자기들이 근대화시켜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거로 역사를 왜곡하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저항을 했고 이렇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이다라는 진짜 역사를 만들어서 역사를 가르치던 거죠. 그런 식으로 조선의 청년들에게 속지 말라, 눈을 떠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해외로 망명한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해외에 있는 이상설 선생을 고종황제가 헤이그 특사로 파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고종황제가 굉장히 신뢰했다는 말이 되는데, 상소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만큼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제 보장이 된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을 높게 사셨던 것 같고, 또 이 헤이그 특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상선 선생님이나 이준 선생님이 이 상동교회랑 연관이 있어요.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기 몇 달 전에 이게 급조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특사들을 구성하는데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 관계자들이 이제 연관이 돼 있었죠. 이제 그들이 이제 모금 활동도 하고 여비도 만들고, 그러니까 회의에서 이거를 어떻게 고종에게 알릴 거며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이준 선생님이나 이상선 선생님이 이 상동교회 또 멤버였어요. 또 관계자들이었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헤이그 특사들이 선정이 될 때, 아까 전에 이제 선정 전에 어떤 또 치밀한 전략과 회의가 있었고, 선정 후에도 또 어떤 이 헤이그 특사로 인한 어떤 결과, 여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정 전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동교회, 그 전덕기 목사님과 당시 그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또 독립운동가들이 또 함께 논의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또 배우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얘기를 또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고종황제에게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헤이그 특사의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특사를 보내보자, 이런 일이 생겼던 거고요. 그 당시에 상동교회 지하실 회의실이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에 맨날 모이던 분들이 이준, 뭐 이회영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비밀리에 헤이그 특사를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예, 돈도 필요했죠. 또 사람 어떻게 보낼 건지 계획도 세워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헤이그 특사 사진을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휘종 선생인데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거기 제일 젊죠. 제일 젊고 아이돌. 거의 뭐 눈빛 자체가 장난이 아닌데, 이휘종 선생은 이제 이범진 공사의 이제 둘째 아들이고요. 당시에 언어의 거의 천재로, 수재로 불렸죠. 그럼 몇 개 국어를? 기록에 의하면 4개국어 이상을 했다고 나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외교관들은 여러 국가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달라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학교를 나와서 당시에 기본적으로 4개국어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휘정 선생님 얘기하면 아버지, 훈남이 있으면 더 훈남의 아버지가 계시겠죠. 이범진 공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제
말씀대로 이휘정 선생님이 그렇게 언어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외교관이었던 이범진 공사를 따라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했던 이제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범진 공사가 이제 초대 러시아 공사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가게 되는데 일제가 그 이범진 공사의 소환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불안하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그 니콜라이 황제랑 계속 만나고 이런 것들을 활동들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고종이 나중에 그 러시아 공사관을 폐쇄하게 되는데 또 따로 밀지를 보내요. 내가 러시아 공사관을 폐쇄하라고 하지만 너는 거기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계속해라. 네. 근데 이제 이범진 공사님을 얘기하면은 이제 또 요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저번에 이제 다뤘던 또 최재형이라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또 이제 최재형 선생에게 보내서 동의회에 이제 보태가지고 계속해서 의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 이범진 공사 그 동의회 만들 때 이범진 공사가 자기 아들 이휘종을 연해주로 보내서 직접 또 돈을 갖다 주기도 하죠. 네,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네. 정말 슬픈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몰랐다가 실제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그 당시 이제 외교 문서 같은 게 이제 공개가 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알고 나서 정말 거기 있던 모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제 가슴이 먹먹해졌던 일이 있는데 당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최재형 선생에게 보내서 이 의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활비조차 남기지 않고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외교 문서에 뭐가 있냐면 먹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릴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생활비를 조금만 보태달라고 러시아 황제에게 그 이범진 공사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답신도 이게 일본 제국이 이걸 알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 비밀리에 대외비로 몰래 조금씩 얼마의 루블을 지원해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황제가 애국자란 표현을 써요. 저 사람은 저 이범진 공사는 대한제국의 애국자이니 우리가 저걸 모른 척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루블을 지원해서 생활비로 네, 달달이 얼마를 지원하죠.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1911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넘어가면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작은 집에서 천장에 이제 밧줄을 매달고 자결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범진 공사 이제 돌아가신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범진 공사가 이제 자결을 결심하고 자결하기 며칠 전에 장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테니 뇌 간은 어떤 걸로 짜주고 내 시신을 연해주로 응구해줘 라고 하고 돈을 다 지불하고 가세요. 근데 실제로 일본 측에서 이제 그 이범진 공사의 응구를 반대했고 방해했고 해서 실제로는 연해주로 가지 못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묻히시게 되죠. 예. 이범진 선생이 이 정도로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시면서 그 이휘종 선생이 그걸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스란히 그 길을 그대로 이어왔을지 상상이 가는데 그런데 일본의 감시가 그때 많이 삼엄했을 것 같은데 고종 황제가 이 세 명에게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게끔 특사로 파견을 했을 텐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 밀명을 주었던 밀명을 어떻게 보면 보냈던 그 문서가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 뭐 자세하게 내용이 적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황제의 옥새만 찍혀 있었죠. 그리고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4월 20일. 이거는 그 당사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였던 거죠. 4월 20일 그리고 옥새. 근데 그거는 분명히 황제밖에 보낼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준 선생이 이상설 선생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 암호를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상동교회부터 그런 어떤 이미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해를 해도 일본군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서였던 거죠. 이제 당시에 왜 어려웠냐면 이제 1906년에 일제가 이제 고종한테 어떤 이제 나쁜 짓을 하냐면 궁금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궁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접촉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고종이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만나더라도 이게 다 감시 속에 있었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고종을 만나서 저희 가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 상황도 그 잠깐 아래는 것도 정말 비밀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정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위임장이라는 것도 네. 백지 위임장이었던 거예요. 아. 네, 이거 백지 위임장 내 옥새를 찍어줄 테니 가서 잘 해봐라. 아.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한 줄 그냥 헤이그 특사에게 어떤 밀서를 전달했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달했던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아니 그 위임장이 왜 중요했냐면 헤이그에 갔어요. 근데 당신들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고종 황제가 보낸 특사다. 그 특사 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백지 위임장이 중요했던 거죠. 만국평화회의장이어서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처음에 이들이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 아닌 것 같았다. 왜냐면 그들은 황제의 옥새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분명히 이게 없었으면 이들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걸 알고 그렇게 이제 백지 위임장을 보냈던 거죠. 증이 중요합니다. 면허증, 주민등록증, 증이 그때는 중요합니다.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어야 되잖아요. QR 코드 같은 거네요. 네, 뭐 그런 게 뭐 하나라도 인증. 있어야죠. 네. 옥새 옥새 코드. 네. 인증. 이제 헤이그로 가는 길이 열릴 텐데요. 한양을 출발해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거든요. 그 이제 여정을 따라가면 2달이 걸렸어요. 첫째 공식 일정으로 한 게 태극기를 매다는. 아, 우리가 왔다. 네, 우리가 왔다 이제 알리는 거죠. 계획한 대로 이 문서들도 나눠주고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의장을 일단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냥 들어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문전박대였습니다. 아예 문이 열리지도 않았고요. 이 조선인들이 겪었던 민족적 차별과 이들의 어떤 이 과정을 몰라서 그렇다라면서 이들을 옹호하는 칼럼을 씁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가요. 일면에. 그게 또 호머 후바트 선생님께서 글을 써서 기고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휘정 선생님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이상원 선생님 유업이라도 있죠. 어디서 돌아가신지는 알잖아요. 어디서 재료 뿌려졌는지는 알고. 이준 선생님은 또 국내에도 모셨죠. 근데 이휘정 선생님은 어디서 죽었는지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네, 있어요. 미상입니다. 연해주 어디쯤에서 죽었을 거다 이제 추정만 되고 있는 상황.